네, 안녕하십니까. 평평한 정보의 운동량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3월 17일 최주일 시간입니다. 오늘은 K민주주의 내란의 끝이라는 역사자 전우용과 앵커 최지은의 대담 이렇게 돼 있는 책을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냥 민주주의를 저도 이거 오랫동안 고민해온 문제고 강연 때 저는 미디어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했었던 주제 중에 하나인데 전우용 교수님이 역사학자로서 민주주의가 어떤 의미로 우리나라에 이식이 됐는지 그리고 인식이 됐는지에 관해서 잘 설명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저도 공부가 굉장히 많이 됐고 무엇보다 책이 굉장히 쉽게 읽힙니다. 대담이기 때문에 그냥 쭉쭉 넘어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냥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 그 다음에 잘 몰랐던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냥 굳이 불식간이 뭐 당연한 거지. 뭐 민주주의 원래 하는 거지. 뭐 민이라는 게 그런 대한민국이라는 게 그런 의미지. 뭐 이런 것들을 아주 꼼꼼하게 분석을 해 놓으셨는데 굉장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렇게 분석을 해 놓으시니까 굉장히 설득력이 있고요. 저는 이거 우리 최주류 계신 분들뿐만이 아니고 평평한 정보의 운동장에 계신 분들은 다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다. 30만 명이 만약에 이거 읽으면 나라는 바뀔 것 같은데요. K민주주의 내란의 끝이라는 제목입니다. 일단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책에도 이제 뭐 그런 내용들이 조금 있습니다만은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나라에는 세 가지의 계급이 아직도 있구나. 계급이 있구나. 계급이라는 말을 하기 싫어하거든요. 왜냐하면 좌파로 몰릴까봐. 그래서 항상 제가 하는 방송에서는 거의 항상 계층이라는 말을 주로 많이 써왔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계층이라는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게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게 이제 계층이잖아요. 계층의 사다리라고 하지 사다리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건데 계급은 딱 이렇게 정해진 거지 않습니까? 정해진 거. 클래스가 정해진 거죠. 그럼 완전히 이제 불평등이 딱 정해진 거잖아요. 근데 한국이 점점 그렇게 돼가는 것 아닌가? 그리고 우리 인식 구조에서도 그런 역사가 있었던 거 아닌가? 이 책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민이라는 게 우리가 대한민국 할 때 대한민국 할 때 그 민자잖아요. 백성 민자. 그렇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나라 국자, 백성 민자. 유권자 국민 할 때 그 민자죠. 그런데 이제 민주주의라고 하면 민주주의는 이즘이 아니고 이 책에서 강하게 지적하는 것은 이즘이 아니고 데모크라시니까 크라시는 데모스 플러스 크라시의 합성어잖아요. 그러면 데모스는 우리로 치면 민이라는 말이고 제가 나중에 찾아보니까 뭐 로마 시대 데모스라는 그 행정구역에 살았던 사람들, 우리로 치면 성 밖에 살았던 사람들, 민이죠, 민. 그냥 소시민들 또는 뭐 백성들, 민중들, 귀족 아닌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민인 로마 시대 때는 데모스라고 했더라고요. 데모 플러스 크라시니까 정이잖아요. 하나의 정치 체제. 그러니까 오토크라시라고 하면 뭐 독재정, 아리스토크라시라고 하면 귀족정 이런 것처럼 민주정이라는 거죠. 이 원래의 번역은. 근데 굳이 이제 이즘으로 부르는 것 자체가 뭐 어떤 주의라고 하는 것 자체가 민주정을 업수히 여기는 언제든지 이 정치 체제를 그냥 무시해 버릴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이제 받아들여지게 만들었다는 거죠. 하나의 이즘처럼 하나의 주의처럼 이미 전 세계가 뭐 민주정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거의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그렇지 않습니까? 200개 나라 거의 대부분이. 그런데 이제 약간 이즘이라고 하면서 요거를 한국에서는 그 주의라고 하면서 번역 자체를 조금 좀 체제 또는 정치 체제라는 어떤 확정된 어쩔 수 없는 거부, 마치 군주정처럼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이 거부할 수 없는 체제가 아닌 것처럼 만들어 놓은 것이 뭐가 있지 않는가라는 어떤 뉘앙스가 담겨 있습니다, 책에. 그리고 이제 민자라는 게 그 아까 제가 백성민 뭐 이렇게 했는데, 백성이라는 말도 참 거부감이 드는 말이잖아요. 예. 어떤 사람은 귀족이고 양반이고 어떤 사람은 백성인 건데, 전통적으로 이 민자는 하대가 됐다는 거죠. 가장 확연하게 들어오는 게 공자, 2000년 전에 공자의 이 말이라고 합니다. 도천 승지국에, 논어에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도천 승지국에 경사 이신하고 조령 이애인하며 삼인 이시하라. 이게 올려졌죠, 지금 한자가. 한자를 좀 올려주시면 자왈, 공자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도천승이라는 게, 천승이 뭐 별거 아니더라고요. 청계수레더라고. 승자가 이제 수레 승자잖아요. 그래서 청계수레라는 게 옛날에 이제 엄청나게 강한 국가다 그러면 수레, 지금으로 치면 이제 전차죠. 탱크 같은 거죠. 기마병들이 이제 말이 4개 쫙 하고 이제 이렇게 수레를 쫙 끌고 가면서 거기에서 이제 전쟁을 하는 그런 게 이제 청계나 되는 큰 나라라는 거죠. 예. 천승의 나라를, 그러니까 청계 수레를 가진 나라를 다스리되 경사이신하고 이를 성실하게 미덥게 하고 조령이 애인하며 해서 여기에서 전령이 애인에 사람 인자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쓰기를 절도 있게 하고 사람을 사랑하라. 사람을 절도 있게 등용하고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라 라는 거에 이 이는 여기에서의 이는 관료 귀족 그 계급 위에 있는, 인도로 치면 브라만이 아니고 그 브라만은 성직자죠. 이 양반, 무반, 문반 뭐 이런 사람들이 인이었다는 거예요. 예. 공자 시대에는. 그래서 관료들이라는 거죠. 공무원들, 조령이 애인할 때 이는 관료, 지급으로 치면 공무원, 옛날 조선으로 치면 양반, 급제한 사람들, 그리고 3인 2실이라. 되게 기분 나빠요, 이 말이. 그러니까 이때 또 민을 쓰잖아요. 이때는 사람을 절도 있게 쓰고 절도 있게 하고 사람을 사랑하며 백성 부리기를 때때로 해라. 언제? 농한기 때 해라 라는 이야기를 해요. 이게 농한기 때. 농한기 때 놀 때, 농민들 놀 때, 옛날은 다 90% 100%가 다 그 농민들이니까 농민들을 뭐 노역에 동원하거나 이럴 때는 농한기 때 해라. 부려 먹어라 라는 거죠. 사라는 말이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뭐죠? 회사에 사측할 때 이 사자 아닙니까? 사용자, 노동자 할 때 그 사죠. 이 한자의 그 사가 그 사용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용자라는 말도 노동을 사용하는 인간인 거죠. 예, 노동자는 노동만 하는 인간인 것이고. 현대사회 맞지도 않죠. 저 같은 경우는 사용도 하고 노동도 하고 뭐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인간을 사용한다라는 그 말 자체가 굉장히 좀 품격이 떨어지고 반인권적이죠. 근데 이제 그런 말들을 오랫동안 사용해 왔죠.
조선일보를 비롯해서 오랫동안 사용자라는 말을 사용을 해왔습니다. 예, 사용자, 노측, 사측 할 때 사용자가 사측이 이제 회사 측이지만 사용자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해왔고 우리는 이제 지금은 별로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만 이때의 사용자처럼 민을 농한기 때 해라, 사용해라라는 공자님의 애국 충정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군주가 아끼는 사람은 신하밖에 없고 특별한 엘리트밖에 없고 민은 그냥 군주가 부리는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로 2000년 동안 사용이 됐다는 것이고요. 민의 의미가 극적으로 바뀐 게 19세기 말엽 민주주의가 한국으로 들어오고 조선이 무너지기 시작할 때 대한제국으로 바뀌기 시작할 때입니다. 그러면서 1910년에 우리가 임시정부를 민주정으로 했다는 것은 정말 당시 19세기 말 20세기 초가 얼마나 혁명적인 시기였고 사람들의 생각이 얼마나 급격하게 바뀌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1898년에 독립협회가 주최한 만민공동회,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배우지 않았습니까? 만민공동회에 민자가 들어갔대요. 민자가. 이게 나라의 국정을 다시 거의 다스리는 거잖아요. 나라가 망하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이 오는 건데 그게 만인 공동회가 아니고 만민 공동회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이 우뚝 쓴 거죠. 피지배층에서 우뚝 쓴 겁니다. 무식한 자 피지배층에서 우뚝 서서 모든 사람, 모든 인간을 대표하는 단어가 되고 대중집회의 주체가 됐다고 합니다. 이때 거의 최초로 1898년 독립협회가 주최한 만민공동회가 이 집회에서 첫 연설을 한 현덕호라는 쌀가게 상인이 첫 연설을 쌀가게 상인이 했다는 거예요. 1898년에. 그러면 우리가 그때는 사농공상에 지금도 이런 어떤 잔재가 남아서 검사들이 저렇게 난리를 치면서 대한민국이 자기들 나라인 것처럼 시무적인가 까불고 있잖아요. 사농공상이면 상이 마지막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만드는 사람이 공이고 농이면 이제 농민이고 사는 이제 뭐 양반이나 이런 사람들이죠. 제일 꼬레비잖아요. 예. 계급의 가장 꼬레비. 예. 근데 현덕호라는 그 쌀가게 상인을 첫 번째 연설자로 만들었다는 것이고 그래서 그 사람이 이야기를 했다는 거고 1898년 가을에 봄에 첫 번째 만민공동회를 하고 가을에 두 번째 만민공동회를 했는데 그때는 조선시대의 영의정급인 의정부 참정 박정양이 참석을 해서 그래서 만민공동회 또는 관민공동회라고 불렀다고 하는데 이때 개방연설을 백정 출신의 박성춘이라는 사람이 했다고 합니다. 그의 첫 마디가 나는 대한의 가장 천한 사람이고 무지몰각하외다. 나는 대한의 가장 천한 사람이고 무지몰각하외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가장 천한 사람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거죠. 연설이 시작된 거고 더 나은 세상을 향한 긴 여정의 첫걸음이었다는 것이죠. 1898년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은 너무너무 기적처럼 저는 느껴집니다. 저 말 있잖아요. 가장 천한 사람의 목소리도 들리는 세상. 이 책에 나와 있는 구절인데 가장 천한 사람의 목소리도 들리는 세상이라는 거는 제가 저널리즘을 미국에서 공부를 할 때 가장 귀에 익었던 소리가 뭐냐면 목소리 없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저널리즘의 여러 가지 역할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로 꼽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make the voiceless heard라는 그런 말인데요. 누구의 목소리도 소외시키지 않는 것, 특히 목소리가 없는 사람들, 목소리를 잘 내지 못하는 사람들, 목소리가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확성시켜 주는 것. 그게 저널리즘의 역할이다. 그런데 한국의 언론은 대부분 권력자의 목소리를 증폭시켜 주는 것 또는 어떤 한 주장의 목소리를, 그것도 기득권이죠. 기득권의 주장의 목소리를 증폭시켜주는 스피커의 역할을 한 거죠. 스피커의 역할을 하려면 누구의 목소리를 스피커를 해줘야 되냐? 스피커와 앰플리파이어가 돼야 되냐? 목소리가 소외된 자들의 목소리를 스피커 해주고 앰플리파이어 해줘야 된다. 라는 그런 이야기죠. 요거를 보면서 우리가 왜 민주주의가 이렇게 쉽게 이 책을 보면서 허물어지는구나 라는 거를 제가 이제 KBS 있을 때 봤던 영상이 있어요. 영상이 있는데 그 영상에 이승만 대통령이 이렇게 포드 T카를 타고 이렇게 갑니다. 앞에는 진짜로 기마병이 있어요. 기마병이 일제시대처럼 말을 타고, 그때는 경찰들이겠죠. 한국의 경찰이에요. 대한민국의 경찰이 일본 일제시대 기마병처럼 말을 타고 가고 뒤에 포드카가 따라옵니다. 그 포드카에는 포드 T카 같은 그런 거예요. 그런 건데 거기에는 이승만 대통령이 있고 당시에 1950년대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복을 입었습니다. 그냥 뭐 지금 같은 화려한 한복이 아니고요. 찌질이도 가난하게 보이는 하얀 한복을 입었는데 그런 한복을 입고 절을 해요. 절을. 제가 그 장면을 사진과 영상으로 봤거든요. 그리고 이승만 씨가 하야한 다음에 60 몇 년인가 돌아와 가지고 그 장례 행렬이 가는데 그때도 사람들이 땅을 치면서 통곡을 하죠. 왕이 죽은 것처럼. 제가 본 어떤 영상에는 이승만 씨가 대통령으로 재임하고 있을 때 새해 구정 설날에 일제 잔재죠. 구정이라는 말이. 근데 똑같이 왕정의 잔재를 했습니다. 대법원장, 국회의장이 세배를 드리러 옵니다. 삼권 분립이라는 것을 상상할 수가 없었던 시기입니다. 근데 그거를 본인들은 민주정이라고 굳게 믿고 민주정처럼 이야기를 했어요. 민주주의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그 꼴통적인 생각이 사실은 대통령이 왕이라는 이런 3,000년 동안의 생각이 윤석열 씨나 윤석열 씨 지지자들에게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민주제 하에서의 엘리트들은 당연히 주권 재빈이니까 국민들에게 충성을 해야 되는데 군주제 하에서의 엘리트들은 왕에게만 충성을 하면 되잖아요. 근데 왕이 누구야? 대통령이야. 이들의 머릿속에는 아직도. 그렇죠? 그러니까 각하라고 부르자고 막 그러겠죠. 그러면 왕한테 충성하는 게 애국이고요. 거꾸로 민주정에서는 국민들한테 충성하는 게 애국입니다. 근데 이 개념 자체가 완전히 거꾸로 돼 있기 때문에 3,000년 전의 생각, 그리고 옹고한 기득권의 생각, 양반의 생각, 귀족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 검사, 하여간 높은 인간들 있잖아요. 권성동, 이런 애들이라 그래서 미안하네. 하여간 이런 아저씨들, 그리고 또 일부 아줌마들, 그러나 서울 법대를 나온 사람들이 나라가 망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죠. 탄핵이 되고 말고에 따라서 그냥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는 건데 나라가 망하는 것처럼 저 XX 지랄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인간들이죠. 근데 그 안에 보면
그 사실은 자기들의 어떤 학연 카르텔, 서울 중심주의 카르텔, 그리고 서울의 특정 구 카르텔, 강남 3구 카르텔, 부동산 카르텔, 이익 카르텔. 이거 전우영 선생은 이거를 전번 카르텔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전번 카르텔. 전화 한 통화로 모든 게 다 해결되는 한국 사회. 그들만의 리그에서는 사실은 그들뿐만이 아니고 다른 쪽 그 바로 밑에 있는 계층도, 그러니까 한국의 한 상위 한 10%, 20%에 있는 계층도 전화로 잘 안 되는 일이 해결이 되죠. 뭐 어떤 정보를, 특정 정보를 알게 된다 할지, 그게 뭐 어떤 자식의 어떤 뭐 진학, 뭐 입사 또는 승진, 뭐 출세, 나도 마찬가지고 본인도 마찬가지고 그런 식으로 영향을 아직도 끼치는 사회죠. 예. 뭐 공정하거나 정보가 평평하거나 평등하거나 투명하거나 그런 사회는 아니죠. 그래서 결국은 뭐 그런 사회가 많지는 않죠. 북구 유럽 뭐 제일 투명하다고 하는 사회는 이제 바로 옆에 있는 시장에, 내 집 옆에 있는 시장이 소득세를 얼마 냈는지, 또는 내 집 옆 사람, 그냥 일반 시민이에요. 일반 시민이 갑자기 벤츠를 샀는데 저 사람 어떻게 샀지? 저 사람 나보다 연봉이 적은데 혹시 무슨 마피아로부터 돈 받은 건가? 라고 생각돼서 그 사람의 소득세를 열람할 수가 있어요. 북구 유럽 같은 경우는 열람해서 그거를 보고 이것밖에 안 됐는데 막 초호화 생활을 한다 그러면은 뭔가 문제 제기를 하고 관계 당국에 한번 조사해봐라라고 문의나 제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굉장히 투명하죠. 굉장히 투명합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전문가들 사회에 뭐 미국 같은 경우 잘 아시겠지만 판사 같은 경우도 직접 선출을 하고, 선출을 한다는 거는 그 사람의 정보가 다 까발려진다는 거고요. 의사 같은 경우도 오진 기록이랄지 이런 거는 뭐 줄을 옮겨서 병원을 자기가 조그마한 클리닉을 차린다고 하더라도 계속 따라다닙니다. 오진 기록 같은 것들이. 그래서 그 사람을 다 이렇게, 그 사람의 오진 기록 같은 거를 다 일반 환자나 환자의 가족들이 볼 수 있습니다. 가혹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그걸 통해서 시장에서 그 사람의 어떤 가격이 정해집니다. 그 사람의 어떤 진료의 가격이 정해지는 거죠. 훨씬 더 우리보다 자본주의적이고 훨씬 더 투명한 사회인 거죠. 하지만 우리처럼 이익 카르텔이 특정 이익, 기득권 이익 중심으로 돼 있으면 제가 말하는 이런 게, 제가 만약에 미국이나 북구 유럽 같은 민주주의 나라에서 이런 일들이 이제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예증을 들지 않으면 저는 빨갱이네, 이런 이야기를 무식한 사람들로부터 들을 수가 있는 거죠. 왜냐? 우리나라 사람들의 한 30% 정도 또는 40%까지도 민주주의의 반대말이 공산주의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책에서도 그런 부분이 나왔지만 민주주의의 반대말이 어떻게 공산주의입니까? 자본주의의 반대말이 공산주의인 거죠. 자본주의의 반대말이 공산주의. 저는 자본주의를 철저하게 믿는 사람이고 민주주의를 철저하게 믿는 사람일 뿐이에요. 자본주의의 반대말은 공산주의, 민주주의의 반대말은 왕정 또는 독재정이 되겠죠. 또는 귀족정이 되겠죠. 그런데 오랫동안 이 나라에서는 민주주의의 반대말은 공산주의가 됐고 민주당은 빨갱이가 됐죠. 김대중도 빨갱이, 노무현도 빨갱이, 문재인도 빨갱이, 이재명도 빨갱이. 한 40%는 그렇게 아직도 생각하는, 마음속에서 그런 생각이 올라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뭐 그런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습 권력이라는 것도 기득권 카르텔을 통해서 또는 재벌의 아들, 딸들, 뭐, 누구도 아무도, 문제 제기, 아무도는 아니지만 하여간 극히 소수잖아요. 주식 투자하는 분들도 소수예요. 저 같은 어떤 자본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야, 왜 이재용이가 계속 3대째 돼야 되냐? 경영 잘하는 놈이 돼가지고 삼성을 다시 반듯하게 세워놓으면 안 되냐? 이재용이 꼭 해야 돼? 그럴 필요가 뭐가 있는데? 야, 차라리 이렇게 재벌로 세습하는 것보다 또 우리 이상하게 건드리는 게 있어요. 경제신문이나 이런 애들이 건드리는 게 뭐냐면 여러분의 편견, 우리들의 편견을 건드리는 게 뭐냐면 외국 투기 자본이 들어와서 이 기업들을 다 홀라당 까먹는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경영 참여를 하는 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경영 참여를 하는 거는 정말 그 분야에 제대로 된 경영적 지식과 그리고 노하우와 그리고 오래된 어떤 뭔가를 가지고 유사 기업이 어떤 기업을 M&A를 하고 그러면서 그게 주가가 폭등하고 대체로 뭐 망해가는 기업이 있고 삼성이 망해간다는 건 아닙니다. 하여간 좀 망해가는 기업이 있고 그거를 어떤 기업이 산다고 하잖아요. 아주 탄탄한 기업이 산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주가는 폭등합니다. 미국 자본주의가 그런 자본주의였잖아요. 80년대, 90년대 그 자본주의를 거쳐서 지금의 저 휘황찬란한 주주 자본주의가 됐죠. 근데 우리는 무조건 막잖아. 무조건 막죠. 누가 누구를 먹으면 투기 자본이라 그래. 그리고 거기에다가 외국을 딱 붙이면 사람들의 민족 감성을 건드려 가지고 야, 외국 놈들이 우리 기업 먹으면 안 되지. 언제부터 우리 기업이야? 이씨 기업이고 김씨 기업이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최씨 기업이고. 그게 무슨 언제부터 우리 기업이야? 우리 기업이기는. 주주만 바뀌면 대주주가 바뀌어가지고 그 사람이 경영할 능력이 되면 아니면 야 이게 형편없어. 무슨 뭐 빚도 많고 그리고 산업 자체가 사양산업이고 그럼 누가 쳐다나 봐요? 그런 기업을 뭔가 살릴 수 있고 그걸 통해서 굉장히 캐시를 많이 미래에도 창출할 수 있고 그러면은 탄탄한 기업들이 와가지고 누군가를 잡아먹지. 또는 우리가 말하는 돈을 가지고 있는 샤크들 있지 않습니까? 사모펀드 같은 것들이 들어와가지고 이 기업을 먹었어. 이 기업을 먹었는데 사모펀드가 들어왔으니까 이거는 외국 투기 자본이 들어온 거야. 외국 투기 자본이 들어왔으니까 자본주의가 망하는 거야. 그럼 미국 자본주의 망했어야지. 맨날 사모펀드들이 들어왔는데. 사모펀드들이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한국경제신문이나 매일경제에서 좋아하는 구조조정 하잖아요. 사람들 다 잘라버리잖아. 사람들 다 잘라버리고, 트림, 구조조정 쫙 해서 슬림 다운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팔아먹잖아요. 어디에? 자기들은 돈만 가진 원래 재무적 투자자들이니까 거기에 경영에 참여할 일의 생각도 없어요. 원래 사모펀드들은. 그냥 한 1, 2년, 2, 3년, 자기들은 캐시 들어갔으니까 캐시를 한두 배 해가지고 나와야지. 그래가지고 그거를, 적대적인 또는 경쟁 기업에 또는 그 분야로 확장하려고 하는 기업에 파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게 구조조정이에요. 그게 구조조정, 자본주의. 맨날 구조조정 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이씨 집안, 김씨 집안, 최씨 집안 니들끼리만 해먹어라 라고 하는 게 사실은 자본주의의 논리나 생리에 전혀 반하는 거죠. 미국 경제지들이 그렇게 주장을 해보십시오. 생 또라이들이야?
그런 게 어디 있어 자본주의에. 머니 톡스지. 예? 돈이 말하고 물론 정치인들은 야 그러면은 뭐 고용이 줄어들고 해직자는 어떻게 될 것이며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죠. 10.1 운동가도 충분히 그런 이야기 할 수 있죠. 그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는 정치권 시민사회권에서 나오는 거야. 근데 경제지나 일반 이런 데서는 그거 가능하지. 왜 이 씨가 계속해야 돼? 뭐 세습이냐? 여기가 김정은이냐? 김정일이냐? 김일성이냐? 근데 그거를 자본주의라고 한단 말이지. 한국은. 그러니까 자본주의도 엉터리고 민주주의도 엉터리야. 어디 속에? 우리 머릿속에. 40% 이상의 머릿속에는 둘 다가 엉터리인 거예요. 이거를 지속 가능한 자본주의와 지속 가능한 민주주의 그리고 계속 번영할 자본주의 민주주의의 방식으로 하나하나씩 선진적으로 좀 바꿔나가는 우리의 생각을 바꿔나가는 작업들을 많이 해야겠다. 최경영 TV도 많이 해야 되겠고 그리고 윤석열 씨가 탄핵된 다음에는 요 멍청한 집단, 무식한 집단, 무지한 집단 그리고 자기들의 기득권만 하는 이 집단이 우리 사회의 소수가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노인들에게 무지한 노인들에게 그리고 그 과거의 편견, 왕정시대의 선입관, 왕정시대의 고정관념을 가지고 3,000년 동안 굽신거려 왔던 노인네들에게 이 나라의 미래를 맡길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민주주의라는 거는 마지막으로 완성이 아니거든요. 활짝 핀다라고 한 제 말도 어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꾸준히 나아가는 거예요. 꾸준히 나아가면서 퇴보도 했다가 조금 더 나갔다가 그런 반동에도 지금 같은 반동에도 또 저항했다가 또 이겨냈다가 극복했다가 그러면서 조금씩 진화해가고 발전하고 또 사회적으로 합의하고 그러면서 성숙한 민주주의로 발전하는 그래서 우리 지금 최고로 가장 행복한 나라에 속하고 가장 민주적인 나라, 가장 신뢰받는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는 나라 전부 북유럽에 있습니다. 북유럽에 있습니다. 북유럽에. 그런 나라의 모델들로 점차 이제 가보자. 뭐 그런 나라들이라고 뭐 문제가 없는 건 아니니까요. 조금씩 그렇게 가보면 우리가 훨씬 더 행복해지지 않을까? 왜냐면 그 사람들은 행복하다니까. 행복 지수가 높다니까. 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K민주주의와 내란의 끝이었나요? 네. K민주주의 내란의 끝.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